어디서 장애인 아빠를 둔 주제에 우리 집에 시집을 오려고? 강남 최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휠체어가 들어서는 순간 박도연의 어머니 이정숙의 눈빛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결혼을 축하받으러 온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악수도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장애인이면 미리 말했어야지. 그 한마디가 식당 안공기를 단숨에 얼음처럼 굳혀버렸습니다. 과연 이 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정숙이 내린 그 판단이 얼마나 처절한 결과로 돌아올지 그날의 시댁 가족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제 있었던 충격적인 사연들을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잠시 놓쳤던 사연들도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이니 지금 바로 클릭해주세요. 댓글로 지금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모든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남 한복판 최고급 한정식집 앞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자 36살 김서연이 먼저 내려 휠체어를 펼치고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옮겨 앉혔습니다. 아버지 김태진의 두 다리는 무릎 아래가 비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대형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다 두 다리를 잃은 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셔츠깃을 매만지고 무릎 위에 덮인다며 끝자락을 몇 번이고 고쳐 덮었습니다. 혹시라도 시댁 식구들이 아버지를 이상하게 바라보면 어쩌나,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 어쩌나, 그 걱정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죠. 아버지는 그런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아 주었습니다. 넓고 거친 손바닥이 딸의 차가운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 딸 시집 가는 날인데 아빠가 왜 부끄럽겠니? 잔잔한 미소가 얼굴 가득 번졌습니다. 10년을 휠체어 위에서 살아온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미소에 겨우 마음을 추스르며 식당 입구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향긋한 된장 냄새와 함께 넓은 한옥 양식의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이정숙이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휠체어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이정숙은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시선을 거두고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서연의 등줄기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설마 저 모습으로 상견례에 오신 거예요? 식당 안이 울릴 만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귀를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이정숙 쪽을 바라봤지만 그 얼굴은 이미 노골적인 혐오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박성철도 한술 더 떴습니다. 입꼬리를 비웃듯 올리며 내뱉었습니다. 몸도 성치 않으신 분이 분위기 망치러 이런 자리까지 왜 나오셨습니까?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옆에 앉은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한마디라도 해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말리기는커녕 못 본 척 못 들은 척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의 목소리가 다시 식당 안을 갈랐습니다. 장애인이면 미리 말했어야죠. 그랬으면 이 결혼 절대 허락 안 했어요. 우리 집 가문에 이런 흠집이 생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이 자리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독설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입술을 깨물어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딸이 더 상처받을까봐 입을 꾹 다문 채 조용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최소한의 예우는 지켜주십시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마지막 예의를 지켜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숙은 오히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눈이 치켜 올라가고 입술이 비틀렸습니다.
어디 장애인 주제에 나한테 훈계질이야. 고함이 식당 벽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정숙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레드와인 잔을 움켜쥐더니 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버지의 얼굴 쪽으로 내질렀습니다. 붉은 액체가 공중에서 부채꼴로 퍼지며 아버지의 얼굴과 흰 셔츠 위로 쏟아졌습니다. 와인이 눈두덩이를 타고 흘러내리고 셔츠 깃을 적시고 손등을 따라 무릎 담요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식당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와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와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손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모욕을 통째로 삼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식당 한쪽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휴대전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 장면은 이미 영상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와인이 뚝뚝 떨어지는 정적 속에서 서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의자를 넘어뜨리며 아버지에게 달려가 냅킨을 움켜쥐고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닦지도 못했습니다. 흰 셔츠에 번진 붉은 자국이 마치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사과하세요. 지금 당장 우리 아버지한테 사과하세요. 울먹이면서도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두 눈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정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입꼬리를 비틀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방금 벌어진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테이블 위 물잔을 집어들고 태연하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옆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엄마 성격 알잖아. 흥분하면 원래 저래. 그냥 아버님 모시고 먼저 나가자. 박도연이었습니다. 귀에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분노도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자리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비겁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도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아버지 얼굴에 와인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도 엄마, 성격 알잖아 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먼저 약자를 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박성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양복 단추를 채우며 내뱉었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이런 자리에 불편한 분을 앉혀놓은 것도 민망한 일이오. 마치 사람이 아니라 벌레를 보듯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의 이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버지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냅킨을 집어 셔츠를 닦았습니다. 닦아도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고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오히려 셔츠를 더 적셨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서연아, 울지 마라. 아빠는 괜찮다. 얼굴에 와인을 뒤집어 쓴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서연은 오히려 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왼손을 들어 올려 약혼 반지를 빼냈습니다. 3년의 사랑이 담긴 반지였지만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단 한 줌의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반지를 박도연 쪽 식탁 위로 던졌습니다. 반지가 접시에 부딪혀 맑은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를 굴렀습니다. 이 결혼은 여기서 끝이에요. 박도연이 화들짝 놀라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정숙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휠체어 손잡이를 두 손으로 힘주어 잡고 고등걸음으로 식당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주차장에 나오자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휠체어 옆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울함, 분노, 슬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와인에 젖은 셔츠 그대로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서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등을 토닥이지도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딸이 울음을 다 쏟아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거예요. 아빠한테 미안해요. 아버지는 대답 없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에 오른 뒤에도 한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엔진 소리만 낮게 울리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누군가의 번호를 누르고 전화가 연결되자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준비했던 안건, 오늘부터 순서대로 실행하십시오. 통화는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무게는 서연이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따뜻하고 인자하기만 하던 아버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냉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얼음 같은 차가움이었습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옆모습에는 서연이 처음 보는 서늘하고 단단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연은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흐느끼다가 지쳐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담요를 가져와 딸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고는 소리가 나지 않게 휠체어를 돌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자 아버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딸 앞에서 유지하던 다정함이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평소 잠가 두기만 했던 서랍장을 열자 오래된 서류철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모니터에는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최정훈이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정장을 갖춰 입고 달려온 것만 봐도 전화 한 통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최정훈은 서재로 들어서자마자 아버지의 셔츠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흰 셔츠 위에 마른 붉은 얼룩이 핏자국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아버지를 보좌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지만 말은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셔츠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짧게 지시했습니다. 태성푸드 관련 계약 현황, 협력 유통망 구조, 금융의존도 정리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최정우는 이미 준비해 온 서류철 3권을 책상 위에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예상하고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태성푸드가 얼마나 특정 유통망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 어느 거래처와 연결되어 있는지가 빼곡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감정으로 부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건드리면 어디가 흔들리는지, 어떤 계약이 빠지면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지 설계도를 일득 계산하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불법도 편법도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의지하던 질서를 더 이상 내 손으로 떠받치지 않을 뿐입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최정훈이 처음으로 사적인 감정을 꺼냈습니다. 따님이 받으신 상처가 너무 크다고, 이번 일은 그냥 넘기시면 안 된다고, 10년 넘게 단 한 번도 사적인 의견을 꺼낸 적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분노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의 눈물값은 싸지 않을 겁니다. 관련 부서 임원들을 내일 아침까지 소집해 주십시오. 최정훈이 서재를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서류 위에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 하나하나가 태성푸드의 혈관이었고 그 혈관을 쥐고 있는 손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버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목도 쉬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자 아버지가 직접 아침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이 김을 내뿜고 있었고 옆에는 잘게 찢은 계란말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서연이 좋아하던 아침 메뉴였습니다. 어젯밤 서재에서 차갑게 빛나던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늘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얼굴이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미역국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결혼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아빠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딸에게 다가가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한참 뒤 서연의 울음이 잦아들자 낮게 말했습니다. 세상엔 사람을 낮춰보는 집안도 있지만 끝내 사람의 됨됨이로 무너지는 집안도 있다. 서연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아빠 혹시 무슨 생각하고 계신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버지는 미역국 그릇을 딸 앞으로 밀어주며 웃기만 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어른들이 정리할 일이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미역국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태성푸드 주변을 서서히, 아주 서서히 조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물코를 하나씩 좁히듯 소리 없이, 흔적 없이. 같은 시각, 이정숙은 강남 백화점 꼭대기층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창 너머로 햇볕이 쏟아지는 자리였고 맞은편에는 평소 자주 어울리는 친구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전날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마치 큰일을 해낸 사람이 자랑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이라는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집 체면이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한마디 딱 해준 거죠. 목소리가 라운지 안에 울릴 만큼 컸습니다. 커피잔을 드는 손가락에 금반지가 번쩍였고 고개를 뒤로 젖히며 웃는 모습에는 한치의 반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와인을 끼얹은 것조차 마치 정당한 일이었다는 듯 어깨를 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하나같이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거나 억지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한 친구는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은 그런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조용하니까 자기 말에 수긍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수록 목소리는 커졌고 자신이 옳았다는 확신에 더 깊이 취해갔습니다. 박성철도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회사 간부 2명과 골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카트를 타고 페어웨이를 이동하면서 박성철은 평소처럼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태성푸드는 유통줄이 탄탄해서 어지간한 외풍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간부들은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젯밤부터 슬슬 퍼지기 시작한 영상에 대한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만 대표 앞에서 감히 꺼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박성철은 드라이버를 힘차게 휘두르며 공을 날렸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처럼요. 그 시간 인터넷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이 촬영한 영상이 밤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영상을 동영상 플랫폼에 다시 올리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휠체어에 앉은 노인을 향해 장애인 주제라는 고함이 터져 나오는 순간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레드와인이 얼굴 위로 쏟아지는 장면에서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 격분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와인을 뒤집어 쓴 뒤에도 아버지가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젖은 얼굴로 딸을 달래는 모습, 등을 꼿꼿이 세운 채 휠체어에 앉아있는 뒷모습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품위 있는 모습이 이정숙의 추악함과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사람들의 공분은 몇 배로 커졌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단순 갑질이 아니라 인격살인이다. 저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딘지 알아내야 한다. 수천 개의 댓글이 빠르게 쌓여갔고 공유 횟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배로 불어났습니다. 인터넷의 힘은 빨랐습니다. 영상 속 인물 정보를 추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정숙이 운영하는 카페 이름이 먼저 댓글에 올라왔습니다. 곧이어 박성철의 회사 태성푸드라는 이름도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는 별점 1점짜리 리뷰가 줄을 이었고
태성푸드 고객센터 전화번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황은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시댁 가족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성푸드 사무실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사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정숙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모님, 어제 상견례 영상이 인터넷에 퍼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조회수가 벌써 수십만이 넘었고 회사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정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콧방귀를 끼며 대답했습니다. 인터넷은 원래 시끄럽다가 금방 조용해져.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해.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영상을 퍼뜨린 사람이 잘못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직원은 할 말을 잃고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성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프장에서 돌아와 보니 고객센터로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손을 저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룻밤 지나면 다 잊혀. 원래 인터넷이 한 게 그래. 직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지만 대표가 그렇게 말하는데 더 이상 뭘 어쩌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표정에는 이게 하룻밤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이미 감지한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오후 늦게부터 거래처 몇 곳에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사업 이야기를 나누던 가벼운 톤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에 나온 인물이 대표님 가족이 맞습니까? 우려가 잔뜩 묻어나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비슷한 전화가 연달아 걸려왔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들은 직접적으로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 조심스러움 자체가 이미 경고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먼저 술자리를 잡자고 했을 사람들이 확인 전화만 하고 서둘러 끊었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박도현만이 유일하게 불안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골프장에서 돌아온 어머니에게 거실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어제 서연이한테 좀 심했던 거 아냐? 아버님한테도 그렇고. 하지만 이정숙은 소파에 앉자마자 눈을 부라리며 아들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여자 다시는 데려오지 마. 알았어. 차가운 한마디에 박도연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늘 그랬듯 입을 닫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제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하루를 보내고 있던 바로 그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첫 번째 계약 검토 문서가 조용히 결제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지금 자기 발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돈과 체면이면 무엇이든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요. 그들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성푸드 물류팀의 첫 번째 이상 신호가 잡혔습니다. 이번 주 배송 예정이던 물량 일부가 예정표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확인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주요 유통 플랫폼 한 곳에서 공식 문서로 연락이 왔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신규 납품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박성철은 책상을 한번 치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광고 좀 더 돌리고 사과문 비슷한 것 하나 내면 끝날 일이야. 하지만 그 판단은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거래처 두 곳에서 연달아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예정돼 있던 대형 납품 계약 검토를 연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두 곳이 동시였습니다. 이쯤 되면 우연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재무팀장이 다급하게 박성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통 채널이 한번 막히면 현금 회전이 급격히 무너진다고, 지금 당장 손을 써야 한다고.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지만 박성철은 서류를 밀어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래처를 뚫어. 그게 너희들 일 아니야? 직원들만 다그칠 뿐 정작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숙 쪽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페의 손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평소 줄을 서던 브런치 시간에도 빈 테이블만 널려 있었습니다. 단골이었던 주부 모임이 예약을 취소했고 디저트 납품 업체에서도 거래를 재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수년간 공들여 만든 카페의 명성이 하루 이틀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통망이 막혔습니다. 물건이 쌓였습니다. 은행에서도 통보가 왔습니다. 회사 이미지 훼손과 현금 흐름 악화를 이유로 대출 만기, 연장 재심사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돈줄까지 조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방이 벽이었습니다. 박성철은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한 명 한 명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거나 받더라도 요즘 좀 바빠서라며 짧게 끊었습니다. 골프장에서 함께 웃던 사람들, 술자리에서 형 동생 하던 사람들이 미묘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박성철은 처음으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도연이 마지막으로 서연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도연은 전화기를 쥔 채 부모에게 달려갔습니다.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고. 하지만 이정숙은 벌떡 일어나며 펄쩍 뛰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집에 고개를 숙여? 미쳤어? 박성철도 고개를 저으며 아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여전히 자존심이 현실보다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박성철 가족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태성푸드의 상위 납품 라인을 쥐고 있는 핵심 유통회사였습니다. 막강한 유통력을 가진 곳이었지만 회장이 좀처럼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베일에 쌓인 곳이었습니다. 간부들이 말했습니다. 거기가 사실상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회사만 붙잡으면 어떻게든 숨통은 트입니다. 박성철 가족 세 사람은 자존심을 버리고 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일정이 없으시다고 돌려보냈습니다. 박성철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리겠다고 버텼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째가 됐습니다. 이정숙은 로비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립스틱을 다시 바르며 버텼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사흘째가 됐습니다. 박성철은 주름진 양복을 입은 채 눈 아래 그늘이 짙어져 갔습니다. 박도연은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을 부모에게 건네며 기다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최고급 한정식집에서 체면을 내세우던 가족이 로비 소파에서 삼각김밥을 먹으며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9시 회장실로 올라오십시오. 짧은 한마디였지만 박성철 가족에게는 마른 사막에 내리는 빗줄기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전화를 끊자마자 로비 소파에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됐어. 이제 만나기만 하면 된다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그 문 너머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얼굴이 누구인지를요. 다음 날 아침, 박성철 가족 세 사람은 거대한 본사 건물 로비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박성철은 양복 소매를 잡아당겼고 이정숙은 거울을 꺼내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사흘간 로비에서 버틴 흔적을 화장으로 가린 얼굴이 거울 속에서 낯설게 비쳤습니다. 박도연은 넥타이 매듭을 고쳐매며 연신침을 삼켰습니다. 박성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조건 살려달라고 하자.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다. 이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우리 집 체면이 어쩌고 하며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이 이제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절박함이라는 게 이 사람들의 한계였습니다. 비서가 로비로 내려와 세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심장 박동도 빨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고 복도 끝에 육중한 원목 문이 보였습니다. 회장실이었습니다. 비서가 문 앞에서 멈추더니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물러났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박성철이 먼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미끄러웠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세 사람은 저도 모르게 숨을 삼키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장실은 넓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창으로 되어 있었고 그 너머로 서울의 도시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를 통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묵직한 원목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상 뒤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갈한 수트 차림의 남자가 등을 보인 채 회전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성철은 회장의 얼굴을 확인하기도 전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바닥에 가까울 만큼 깊이 숙였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회사를 살려내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정숙도 뒤를 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즘 큰 위기라서 그렇습니다. 제발 납품만 끊지 말아 주십시오. 상견례 자리에서 와인잔을 집어들던 그 손이 지금은 깍지를 끼고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제발이라는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보인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세 사람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박성철의 이마에 땀이 맺혔고 이정숙은 손가락을 비벼 꼬았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초가 지나고 10초가 지났습니다. 대답이 없는 침묵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세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회전 의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마치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처럼 느리게요. 의자가 반쯤 돌아왔을 때 정갈한 수트의 어깨선이 보였습니다. 조금 더 돌아오자 단정하게 정돈된 넥타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저도 모르게 그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자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정숙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고개를 든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초, 2초가 지나면서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이목구비, 잔잔한 눈매,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했던 바로 그 얼굴. 기억이 겹쳐지는 순간 이정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더니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박성철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시선을 올렸습니다. 책상 위를 지나고 수트 옷깃을 지나고 턱을 지나서 얼굴에 도달한 순간 박성철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한동안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상견례 자리에서 와인을 뒤집어 쓴 바로 그 아버지였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와인에 젖은 셔츠를 입고 무릎 담요를 덮고 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최상층 회장실 한가운데 앉아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는 책상 뒤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은 방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연도 뒤늦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흘리듯 말했습니다. 설마 아버님이? 말끝이 공중에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이을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실 공기가 숨막힐 정도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김태진은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얼굴로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조롱도 없는 무표정이었습니다. 그 무표정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장애인 주제라며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지금 당신들 회사 숨통을 쥔 사람입니다.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세 사람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이정숙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손을 모아 비벼댔습니다. 저희가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회장님인 줄 몰랐어요. 울먹이며 내뱉은 말이었지만 김태진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았어도 그랬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장인 줄 몰랐다는 말은 곧 회장이 아니었다면 그래도 됐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박성철의 시선이 회장실 한쪽 벽에 멈추었습니다. 액자 속에 소방 표창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가 스크랩되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바래진 신문 사진 속에는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성철은 그 사진을 보다가 천천히 김태진의 얼굴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얼굴, 그리고 눈앞의 회장.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려고 했던 어떤 장면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불길이었습니다. 온몸을 감싸는 뜨거운 열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매캐한 연기 냄새, 머리 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 그리고 그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자신을 끌어낸 누군가의 등이 떠올랐습니다. 박성철의 시선은 벽에 걸린 액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래진 신문 사진 속 소방관의 얼굴, 그리고 눈앞에 앉아있는 회장의 얼굴. 두 얼굴이 머릿속에서 겹쳐지는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박성철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세상이 끝난 것 같던 시절이었습니다. 집에도 돌아갈 면목이 없었고 아내와 아들 얼굴 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한 채 들어갔던 상가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순식간에 복도를 채웠고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고 눈앞이 까맣게 변해갔습니다. 이대로 끝이구나.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마저 스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끌어올렸습니다. 방화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등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넓고 단단한 등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몸으로 감싸더니 출구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귀에 들리던 목소리. 괜찮습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불길이 사방에서 달려드는데도 그 목소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깥으로 밀려나는 순간 등 뒤에서 무시무시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천장 철근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박성철은 밖으로 굴러나왔지만 자신을 밀어낸 소방관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철근과 콘크리트 덩어리가 그의 두 다리를 덮쳤습니다. 비명소리가 어둠 속을 갈랐고 다른 소방관들이 달려와 필사적으로 구조했지만 다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박성철은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연기 사이로 들것에 실린 소방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은 다 나왔느냐고 묻고 있던 그 얼굴을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박성철은 그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다시 일어서고 회사가 커지고 체면을 차리게 되면서 그날 밤 자신을 불 속에서 꺼내준 손의 기억도 서서히 지워갔습니다. 아니, 지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철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10년 전 상가 화재 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끝까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김태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박성철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시선 아래에는 무릎 담요가 덮인 휠체어가 있었습니다.
박성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서 있던 다리가 풀리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이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댄 채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울어본 적 없던 사람이 회장실 바닥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정숙도 무너졌습니다.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이정숙은 남편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와인을 끼얹은 사람이 남편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었다는 것을요. 남편 대신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이 살아 돌아온 그날 병원에서 울며 감사하다고 되뇌었던 그 은인에게 자신은 장애인 주제라며 얼굴에 와인을 끼얹은 것이었습니다. 이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두 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목에서 신음 같은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박성철이 바닥에 엎드린 채 무릎으로 기어왔습니다. 휠체어 쪽으로 기어오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분께 이런 짓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김태진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멈췄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박성철은 그 자리에서 멈춰선 채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김태진은 울고 있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살리느라 다리를 잃은 것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상견례는 처음으로 나를 후회하게 했습니다. 차갑지만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세 사람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박도연은 아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최정훈이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고 한 장씩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태성푸드의 계약 의존도가 몇 %인지, 현재 중단된 납품 품목이 몇 건인지, 이대로 갈 경우 한 달 뒤, 석 달 뒤, 반년 뒤에 발생할 연쇄 손실 예상치가 얼마인지, 차갑고 정확한 숫자들이 흘러나올 때마다 세 사람의 얼굴 위로 그림자가 짙어져 갔습니다. 최정훈의 설명이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현재 계약 중단 조치가 유지될 경우 태성푸드가 정상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5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자금 경색으로 급여 지급이 불가능해지고 60일 이내의 부도 처리가 불가피합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판결문처럼 울렸습니다. 45일. 그게 태성푸드의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박성철은 바닥에 엎드린 채 그 숫자를 들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가 한 달 반이면 사라진다는 말이었습니다. 박성철은 바닥에 엎드린 채 그 숫자를 삼켰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가 한 달 반이면 사라진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회사보다 더 무거운 것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두 다리를 잃은 사람에게 했던 짓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체면이 있지 라고 내뱉었던 말, 분위기 망치러 왜 나왔느냐던 비웃음, 그리고 아내가 그 은인의 얼굴에 퍼부었던 와인. 김태진이 최정훈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다음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그 한마디에 최정훈은 서류를 정리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바닥에 엎드린 채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태성푸드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연쇄적인 계약 해지와 자금 경색이 동시에 목을 조였고 회사 통장의 잔고는 급여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담보로 잡힌 회사 자산과 주택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박성철 가족이 살던 강남 단독주택이 경매 목록에 올랐습니다. 정원에 분수가 있고 차고에 외제차 2대가 나란히 서 있던 그 집이요. 뒤이어 회사 창고 부지, 사무실 건물, 물류 차량까지 차례로 경매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정숙은 집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집만은 지켜달라고, 이 집만은 안 된다고. 남편의 양복 소매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박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해봤지만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됐으니
막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걸 곳도 부탁할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을 때는 넘쳐나던 인맥이 모든 것을 1차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골프장에서 형 동생 하던 사람들, 백화점 라운지에서 웃음꽃을 피우던 친구들, 단 한 명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텅 빈 거실에서 서로 기댄 채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도연은 마지막으로 서연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겨우 전화가 연결됐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늦었다는 거 알아. 그래도 한 번만.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당신은 그날 침묵으로 우리 아버지에게 와인을 같이 부은 사람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도연은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아니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가 비로소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곧 가담이었다는 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아니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가 비로소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곧 가담이었다는 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3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서연을 아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선택한 건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는 사실 앞에서 박도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김태진은 법무팀과 상의한 끝에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소문이 돌지 않도록 대리인을 내세워 경매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집도, 창고 부지도, 사무실 건물도, 서류 위에 도장이 찍힐 때마다 박성철 가족의 것이었던 모든 것이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비서실장 최정훈이 낙찰 결과를 보고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부 정리해 버리실 생각이십니까? 김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길거리로 몰아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최정우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김태진이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성철 가족에게 다시 연락이 갔습니다. 회장실로 오라는 호출이었습니다. 처음 이 건물을 찾아왔을 때만 해도 사흘을 로비에서 버틸 만큼의 자존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신들에게 남은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 사람은 이전보다 더 깊이 고개를 숙인 채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정숙은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박성철의 양복은 다림질되지 않은 채 구겨져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부모의 등 뒤에 숨듯이 서 있었습니다. 김태진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집과 회사의 경매 낙찰자는 모두 저쪽 사람입니다. 서류 위에 적힌 낙찰자 정보를 확인한 순간 박성철 가족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전부였습니다. 집도 회사도 창고도 건물도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이 이 사람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이정숙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군요. 중얼거리듯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울부짖을 기력도 남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태진은 무너져 있는 세 사람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에게 마지막 선택권을 주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새로운 문서를 테이블 앞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박성철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집어 들었습니다. 문서에는 두 가지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경영권과 사업권, 주요 지분에 대한 포기 각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김서연에게 평생 접근하지 않겠다는 확약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전화도 방문도 어떤 형태의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별도의 문서였습니다. 집은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시 돌려주되 다시는 타인을 업신여기지 않겠다는 조건이 붙은 사용 승낙서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에 서명하면 집은 돌아오지만 회사는 영영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부한다면 집도 회사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미 결정된 이야기였습니다. 박성철은 서류를 읽다가 어느 순간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진 겁니다. 서류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고 잉크가 번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김태진을 바라보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회사와 돈은 잃어도 됩니다. 다만 사람답게 살 기회만은 주십시오.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회사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살 기회를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박성철의 눈에서 줄줄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정숙도 더 이상 옛날의 기세를 찾지 못한 채 서류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에 인주를 묻히고 떨리는 손으로 지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지장이 하얀 종이 위에 찍히는 순간 이정숙의 입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무엇이 잘못인지 알겠습니다.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라고 고함치던 그 입에서 이제야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김태진은 서류에 지장이 찍히는 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은 돌려주겠습니다. 박성철 가족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진의 다음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깔보며 휘두르던 권력은 다시는 당신들 손에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낮지만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집은 살 곳을 주는 것이었고 권력을 빼앗는 것은 다시는 사람을 짓밟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경계였고 분노가 아니라 원칙이었습니다. 김태진은 끝까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방식이었고 이 사람의 품격이었습니다. 박성철 가족은 고개를 숙인 채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로비를 지나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만함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만이 어깨 위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야 김태진의 서재에도 비로소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서재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를 창가로 돌려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고 그 빛이 아버지의 옆얼굴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옆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함께 노을을 바라보다가 며칠 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빠, 끝까지 망가뜨릴 수도 있었는데 왜 집은 돌려주셨어요?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주황에서 붉은색으로 다시 보라색으로 천천히 물들어가는 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나처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힘을 주지도 감정을 담지도 않은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서연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그 힘을 거두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걸 서연은 아버지를 통해 배웠습니다.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참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날 와인을 맞고도 왜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차잔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따뜻하고 잔잔한 늘 그 미소였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내가 더 아플까봐 그랬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무게는 어떤 말보다도 깊었습니다.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삼켰지만 결국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휠체어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조용히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빠는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딸의 손이 닿은 휠체어 손잡이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리를 잃은 날보다 내가 울던 그날이 더 아팠다.
서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화재 현장에서 다리를 잃은 것보다 상견례 자리에서 딸이 우는 모습을 본 것이 더 아팠다는 말. 그 말 속에 담긴 사랑의 깊이를 서연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이마에 전해졌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공원을 함께 찾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산책로 위에 고르게 깔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휠체어를 밀고 아버지는 가을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가만히 감았습니다. 바퀴가 낙엽을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강 위로 부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습니다. 산책로를 지나는데 유치원에서 소풍을 나온 아이들이 환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갔고 서연은 아버지의 미소를 바라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이 웃음이, 이 평범한 오후가 세상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라는 걸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 앞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멀쩡한 다리나 큰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 남의 아픔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휠체어 바퀴 위에도, 서연의 손등 위에도, 공원 산책로 위에도 따뜻한 빛이 고르게 퍼졌습니다. 박성철 가족은 예전처럼 화려한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겨우 돌려받은 집에서 조용히 살아가게 됐습니다. 정원의 분수는 멈춰 있었고 차고의 외제차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회사 경영권은 완전히 넘어갔고 태성푸드라는 이름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박성철은 텅 빈 서재에 앉아 지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약자를 깔보고 체면만을 앞세웠던 수십 년의 세월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오만함이 결국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마저 짓밟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재산을 잃은 것보다 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김태진은 공식 직함보다 사회환원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피해자와 소방관 가족을 돕는 기금을 조용히 확대해 나갔습니다. 언론에 이름을 알리거나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10년 전 화재 현장에서 잃은 것을 아는 사람이기에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곁에서 봉사 일정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피해자와 소방관 가족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돕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화상을 입은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남편을 잃은 소방관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는 일이 결국 자기 자신도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상견례 자리에서 받았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휠체어 손잡이를 꼭 잡은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버지도 눈을 감고 가을 바람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상처를 넘어 단단한 삶의 쪽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연의 수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도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